자, 수업 시작할까요? 살짝 돌려줄까? 잘 나오니? 네, 오케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러일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를 쫓아낸 일본이 결국 대한제국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잠깐 짧게 복습을 하고 마저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1890년대에 이어서 1900년대를 배울 건데요. 1890년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청일전쟁이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과 청나라는 경쟁해 왔는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청나라를 조선에서 쫓아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일본은 청나라에게 승리를 하게 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 것에서 타이완과 어디를 내놓을 것을 요구를 하였나요? 야오뚱반도를 활용해 줄 것을 청나라에게 요구를 하였어요. 그죠? 자, 전쟁에서 진 청나라는 일본에게 랴오뚱반도를 줘야만 했는데 문제는 이 랴오뚱반도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큰 땅이다 보니까 일본만 갖고 싶어하는 땅이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랴오뚱반도가 일본에게 넘어갈 것 같자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나서서 그것을 다시 청나라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나요? 삼국 간섭이라는 것이었어. 그지? 자, 그래서 청일전쟁으로 청나라가 나가리가 되면서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게 된 왕과 왕비, 고종과 왕비 민씨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누구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나요? 러시아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들어오려 하고 친러적인 내각이 수립이 되자 일본의 경우에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왕비 민씨를 살해하였으니 그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이라는 사건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고종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니 우리는 그 사건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아관파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삼국간섭과 아관파천 이후에 러시아가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후에는 한반도 내에서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서 러일 간의 대립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1890년대에는 러일 간의 세력 균형이 형성되면서 잠시였지만은 자주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독립협회가 활동을 했고 대한제국이 세워지고 광무개혁 같은 것들이 추진되기도 하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 러일 간의 세력 균형이 러일 전쟁으로 결국 깨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승리한 일본이 러시아를 드디어 한반도에서 쫓아내고 한반도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약들을 체결해 나가게 되면서 결국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일본의 침략적 행위에 저항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생님이 위에 파란색으로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1870년대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본이 조선에 진출하게 되고 조선 내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이후에 조선 정부는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모군란이라든지 갑신정변과 같은 사건들을 겪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사건 모두 청나라가 제압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 청의 영향력이 조선 내에서 커지게 되죠. 그러면서 1880년대에는 한반도에서 청일 간의 경쟁과 갈등이 이어지다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한반도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 지금까지 복습을 해봤습니다. 그죠? 한편 청나라가 나가게 되면서 고종인 왕인 고종과 왕비 민씨의 경우에는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삼국간섭, 아관파천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후에는 1890년대에는 러일 간의 경쟁이 전개되었다는 거 방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04년부터 5년 사이에 러일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 이 내용을 살펴본다는 거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방금 전에 딴반에서 수업하고서 한번 연습을 해가지고 말이 안 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카메라만 세워놓으면 이렇게 많이 보인단 말이지, 신기하게도. 자,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하고 진정하고 프로답게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902년에 일본은 영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이게 바로 제1차 영일동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본은 왜 영국과 동맹을 맺었을까? 영국은 왜 일본과 동맹을 맺었을까? 이것에 대한 실마리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자, 1884년에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배운 기억 나나요? 네.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의 영향력이 강해지게 되자 조선은 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러밀약이라고 하는 걸 맺어서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청나라를 견제하려고 했어요. 그죠? 그러자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는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했던 사건, 그게 바로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국은 러시아가 남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나라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배운 기억이 나나요? 네. 따라서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는 입장은 영국과 일본이 동일하였다. 러시아의 견제라고 하는 이해관계가 영국과 일본이 모두 일치하였기 때문에 1902년에 영일 동맹이 맺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영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미국 역시 이들의 동맹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본이 영국과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 영국이 러시아를 싫어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점차 군사적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한편 1903년에는 용안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러시아가 압록강 하류에 있는 용안포에다가 군사기지를 설치하려고 하였던 사건이 바로 용안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 지도가 나와 있는데 잘 안 보일 텐데요. 용안포라고 하는 게 어디냐면은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압록강 하류에 있는 여기에 조그마한 항구가 바로 용안포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여기에다가 군사기지를 러시아가 설치하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군사기지를 설치하려던 시도의 경우에는 일본의 방해에 의해서 실패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군사기지를 여기에다가 만들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가 점차 군사적인 행동을 준비하고 있음을 사람들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영일동맹과 용안포 사건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긴장감과 충돌의 대립을 점차 높여가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1904년쯤 오게 되면은 이제 조만간 러일 간의 충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땅에서 한반도에서 러일 간의 충돌만큼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겠다. 대한제국은 중립이니 너네들 싸울 거면은 한반도 밖에서 싸워라 라는 중립국 외 중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중립의 선언도요, 자기 스스로의 몸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진 사람이 하는 선언이 의미가 있지, 대한제국의 경우에는 이 중립의 선언을 지킬 만한 충분한 실력이나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호종의 국외 중립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기습으로 러시아를 공격을 하게 되면서 러일 전쟁이 1904년 2월달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청일전쟁에서도 청나라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기습공격을 통해서 전쟁에서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재미를 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러일 전쟁 역시 기습공격으로 전쟁을 시작하였던 것이죠. 또한 일본이 자신 있게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전쟁에는 뭐가 많이 들어가나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러일 전쟁에 들어가는 전쟁 비용을 영국과 미국이 지원해 주거든요. 무려 전체 전쟁 비용의 70%가량을 영국과 미국이 지원해 줍니다. 이런 이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자신 있게 자기보다 훨씬 더 큰 나라인 러시아와의 전쟁을 시작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러일 전쟁을 시작함과 동시에 대한제국에게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것을 강요해서 그러한 내용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것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느냐?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대일본 제국 정부는 전 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 수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항이란 이전 항목을 말하는 것이고 군약,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 수용, 조선정부, 대한제국정부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전항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 제국정부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한일의정서라는 조약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면은 대한제국은 일본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 다시.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일본의 이럴 때 다시 끄고 다시 녹화 누르고 싶다 정말. 7번에서 다시 찍을까?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네, 그냥 할게요. 자,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위해서 충분한 편의를 제공해야 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일본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한일 의정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러일 전쟁을 시작한 일본 정부가 한반도 내에서 전쟁에 필요한 곳들을 대한제국에게 굳이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사용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게 바로 이 한일 의정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러일 전쟁에서 전략상 중요한 지점들을 러시아보다 먼저 차지하고 사용하기 위한 조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번 시험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짚어본다면요. 자, 이번 시험 범위에 어떤 내용이 많냐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근대적 개혁 시도들이 쭉 나왔었어요. 많이 배웠었죠. 그죠? 시기에 따라서 어떠한 근대적 개혁 시도가 시도되었으며 거기 안에는 사람들이 각각 어떠한 개혁안을 제시했는지 각각의 근대적 개혁 시도에서 제시되었던 개혁안들의 내용들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혁안의 내용을 보고 요 개혁 시도가 먼저였는지 이 개혁 시도가 나중이었는지 그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번 시험 범위에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조약들이 많이 나와요. 이미 많은 조약들을 배웠고 이번 시간에도 또다시 수많은 조약들을 배우게 될 거거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조약들이 나왔으며 그 조약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두어야 이번에 시험 범위에 나오는 문제들을 잘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근대적 개혁 시도와 더불어서 각각의 조약들도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순서대로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조약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네,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도요. 러일 전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많은 조약들이 나옵니다. 그 각각의 조약들의 이름과 주요 내용들, 시기와 순서들 이런 것들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래요. 자, 아무튼 일본은 러일 전쟁을 기습으로 시작을 했고 한일 의정서 같은 것들을 체결해서 군사상 중요한 지점들을 먼저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의 경우에는 시작부터 일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쟁에서 유리한 상황을 차지했던 일본은요, 이후에 대한제국의 외교와 재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제1차 한일협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을 것을 강요하였고 마찬가지로 이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제1차 한일협약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이 추천한 인물을 고문으로 임명하고 그 고문의 의견에 따라 외교 재정 정책을 시행한다라는 내용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전기를 지지고 팔을 꺾고 하는 그런 고문이 아니라 정책상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에 대한 조언을 하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물어보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고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때 일본에 의해서 임명된 외교 고문이 친일적인 미국인인 스티븐스라는 사람이었고 이때 임명된 재정 고문이 일본인인 네가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모두 앞으로 배울 내용에 또 나오게 되거든요. 이름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제1차 한일협약 때 임명된 외교 고문 스티븐스 그리고 재정 고문 메가타라는 사람 이름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들의 의견에 따라서 대한제국의 외교와 재정 정책이 시행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들 고문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당시에 정부 부처의 대신들도 얘네들 때문에 일 못하겠다라고 사표를 내고 물러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1차 한일협약의 경우에는 일본이 자신의 의도대로 대한제국의 외교 정책과 재정 정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강요하고 맺은 조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자, 한편 이 러일 전쟁이 계속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가 되면서 러시아의 경우에는 한 방에 이 전쟁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발트 함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발트 함대, 러시아 해군의 주력 함대였습니다. 왜 이름이 발트 함대일까요? 그 전까지는 발트해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트 함대입니다. 혹시 발트해가 어딘지 아나요? 모르나요? 네, 발트해가 어디냐면은요. 네. 여기에요, 여기. 그 스칸디나비아 반다라고 그러지, 그지? 북유럽 지역에 있는 여기에 바다가 발트해라고 하는 곳이에요. 당시 러시아의 주력 부대는 바로 이 발트해에 머무르고 있었거든. 다시 말해서 이 한반도까지 올라오면 지구의 반바퀴를 돌아야 됐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계속해서 승기를 잡아 나가고 있자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 러일 전쟁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발트해에 있는 자신들의 주력 함대를 투입할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발트 함대의 경우에는 무려 지구 반바퀴를 7개월이라는 긴 시간에 걸려서 돌아서 한반도까지 오게 됩니다. 자, 당시의 해군의 객관적인 전력만 보자면 발트 함대가 일본 함대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하지만 일본 해군의 경우에는 이 러시아의 발트 함대가 한반도랑 일본 사이, 우리 여기를 대한해협이라고 하는데 여기로 진화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고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발트 함대를 공격을 해서 러시아 해군의 주력 함대인 발트 함대를 여기에서 격파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동해해전이라고 하는 사건이고요. 일본에서는 대마도 쓰시마섬 바로 옆에서 있었던 해전이라고 해서 쓰시마 해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거둔 결정적인 승리이기도 했어요. 1905년 육지에서는 봉천 전투, 그리고 바다에서는 동해해전에서 일본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제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 확실시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자, 여담입니다만은 이 동해해전에서 일본 함대를 지휘했던 장군이 토고 헤이아치로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 동해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일본 사람들에게는 전설적인 장군으로 기억이 됩니다.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회고록을 써요. 자신이 과거에 돌이켜보면서 책을 하나 쓰는데 여기에서 동해해전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은 동해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진왜란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나는 동해해전에서 이순신이 사용했던 전략을 써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이런 회고록을 남기기도 하였어요. 역시 이순신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담입니다만은 잠깐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자, 아무튼 이 동해해전에서 일본의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제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은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이때쯤 오게 되면서 전쟁 비용이 바닥이 나요. 더 이상 전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때마침 다행으로 러시아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러시아는 계속 전쟁을 할 여력이 남아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만은 이 시기에 뭐가 터지냐면은 제1차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자, 러시아 혁명은 총 두 차례에 걸쳐서 제1차 러시아 혁명과 2차 러시아 혁명이 있고요. 이 두 차례의 혁명은 모두 러시아가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국가로 변하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나중에 세계사를 선택하시게 되면 자세하게 배울 텐데요. 아무튼 이 러일 전쟁 중에 전쟁에 지친 러시아 민중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파업을 하고 시위를 하는 1차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내부적인 문제로 러시아도 더 이상 전쟁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미국이 러시아와 일본을 중재해서 러일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러일 전쟁이 끝날 것처럼 보였을 때 일본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기억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러일 전쟁이 끝나갈 때쯤 일본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기억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청일 전쟁이 끝날 때의 기억이었죠.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냥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다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지? 그래서 청일전쟁이 끝나면서 청나라랑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고 거기서 뭐 내놔라고 이야기를 했어? 랴오뚱반도를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혼자서 그걸 독차지하려고 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삼국 간섭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다시 반환을 해야 됐잖아. 그지? 일본은 이 삼국 간섭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비록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예상이 되었을 때에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에는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미국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일본의 총리인 가스라와 미국의 육군 장관인 테프트 사이에서 맺어진 비밀 조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미국은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서로가 원하는 것을 인정하고 인정해 줌으로써 일본의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지난번에 삼국 간섭과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러일 전쟁을 마무리 짓기 전에 강대국들의 합의를 먼저 얻어내고자 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밀약일까? 대놓고 하면 안 돼. 왜 비밀리에 맺은 조약이었을까?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거 다른 반에서는 답이 나왔는데 왜 밀약을 했을까? 전쟁이 아직 안 끝났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또 네, 시험이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6반에는 답이 안 나오네요. 자, 1882년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조선과 미국 사이에 조약이 맺어졌죠. 그리고 거기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거중 조정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죠? 조선이 위기에 처하면 미국이 나서서 도와준다라는 내용이 있었어. 따라서 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의 내용의 경우에는 그 거중 조정이 위배되는 내용인 거죠. 다시 말해서 미국이 뭐 한 거예요? 조선을 배신한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비밀리에 조약을 맺었던 것이죠. 엄밀히 말하자면은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 위배되는 조약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미국의 동의를 얻어낸 일본은 이후에 영국과 동맹을 업데이트합니다.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어요. 자, 그러면서 일본은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하는 것을, 그리고 영국은 일본이 한반도를 차지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조약과 또 하나의 조약과 동맹을 통해서 이 당시에 가장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었던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한반도를 차지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일본이 한반도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죠. 그죠?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러일 전쟁을 마무리 짓는 조약을 체결하였으니 그게 바로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맺어진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포츠머스 조약이었다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러시아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포츠머스 조약, 러일 전쟁을 마무리 짓는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일본은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한 마지막 경쟁자였던 러시아마저도 제거하는 데 성공을 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자, 이제 남은 건 뭐예요? 한반도를 자기의 식민지로 만드는 일만 남았던 것이죠. 그러한 작업에 착수에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갈게요. 또 이렇게 말 많이 꼬이고 녹화할 때 수업 제대로 안 하면 하루 종일 우울한데 이거 큰일 났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울할 예정인데. 잘 알아듣고 있는 중이지, 그지? 네. 네,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에게 좀 힘을 주네요. 자, 넘어갑시다. 이제 모든 경쟁자를 제거한 일본은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약들을 하나씩 맺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특사로, 특별사절로 이토 히로부미를 보내요. 그리고 고종 황제와 대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궁궐을 군대로 포위하면서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는 상황 속에서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는
되는 조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 조약이 바로 공식 명칭은 제2차 한일협약이고요. 을사년 1905년에 맺어졌다고 해서 옛날에는 을사조약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을사늑약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늑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맺어진 불법적인 조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걸 늑약이라고 부르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때 일본이 대한제국에게 강요했던 이 제2차 한일협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통감부라고 하는 기관을 설치를 해서 일본이 이 통감부를 통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행사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제2차 한일협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왜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그 많은 권한들 가운데 하필이면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자 하였을까? 그렇죠. 이 역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얻었던 교훈이었어요. 그죠? 청일전쟁에서 청나라 쫓아내놨더니 곧바로 누구를 끌어들였어요? 러시아를 끌어들였어요. 그지? 러일전쟁에서 러시아를 쫓아냈는데 대한제국이 또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외교권을 박탈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고종 황제와 대신들의 경우에는 일본에 의해서 외교권을 일본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는 조약을 강요받았다라는 겁니다. 고종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이런 나라 망치는 조약에다가 내가 어떻게 도장을 찍을 수 있냐, 나는 절대로 이 조약 체결에 동의할 수 없다 라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궁궐을 일본의 군인들이 포위하고 있는 이런 어떤 압박 속에서 언제까지나 이 조약을 회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대표적인 친일파이자 매국노로 알려져 있는 이완용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현재 상황에서 조약의 완전한 거부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차라리 일본과의 조금의 협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불리한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조약을 일단은 받아들이는 게 어떠냐, 나중에 가서 이거 다시 고칠 수 있는 상태로 조금 수정을 해서 일단은 받아들이는 게 어떠냐라고 고종 황제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종 황제의 경우에는 대신들끼리 그러면 잘 협의해서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을 수정해서 일단은 조약을 맺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방문을 걸어 잠굽니다. 일단은 이 조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기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더 이상 만나주지 않아요. 자, 그러자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의 8명의 대신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또 달래기도 합니다. 자, 결국 이 8명의 대신들 가운데 과반에 해당하는 5명의 대신이 이토 히로부미의 회유의 압박과 넘어가서 이 조약 체결에 동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나라를 팔아먹은 5명의 대신들, 을사조약에 동의한 5명의 적이라는 뜻에서 이 5명을 을사오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박재순, 이기용, 이근택, 이원영, 권중현 같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조약 체결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던 대신들도 있었고 애매한 답변을 남겼던 사람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과반에 해당하는 5명이 을사조약의 체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토 히로부미의 경우에는 약간의 문구만 수정하고 대한제국의 대신이 동의하였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제2차 한일협약 을사조약이 맺어졌음을, 발효되었음을, 효력이 시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하지만 이 제2차 한일협약이 을사늑약인 확실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한제국은 누구의 나라였나요?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황제에게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황제가 끝끝내 동의를 하지 않은 조약이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조약이고 억지로 맺어진 조약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을사늑약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대신들의 동의를 얻었다라는 이유로 을사조약이 체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이로써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당했고 통감부라고 하는 것이 대한제국 내에 설치가 되면서 외교권을 대신 행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원래는 내정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일본인 고문들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내정에 깊숙이 간섭하기도 하였던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통감으로 임명되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행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 통감과 통감부는 나중에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뭘로 업그레이드가 될까요? 조선
총독과 총독부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일단은 통감과 통감부라고 하는 거 알아둘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고종의 경우에는 자기가 끝끝내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약은 무효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알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신문사에다가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이 조약은 무효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당시 대한제국 내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었던 미국인 교사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고종과도 친분이 깊은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고종은 이 헐버트를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 정부에게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호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요?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죠? 왜? 미국 정부는 이미 일본과 무엇을 맺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거 가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반응은 전혀 뜨겁지 않고 완전히 차가운 반응만 보였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하지만 고종은 포기하지 않고 이 을사조약의 불법성과 부당함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랬던 고종에게 하나의 또 기회가 찾아오게 돼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세계 각국이 참여한 국제회의가 열렸어요. 그게 바로 제2차 만국평화회의였던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고종의 경우에는 이 자리에 특별 외교사절을 보내서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호소하고 대한제국의 독립성을 도와줄 수 있는, 독립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강대국의 협조를 얻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준, 이상설, 이휘종이라고 하는 3명의 인물을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로 파견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하지만 일본의 방해로 이 특사들은 아예 회의장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서 일본은 뭐라고 하면서 방해를 했느냐? 대한제국은 뭐가 없는 나라다? 대한제국은 무엇이 사라진 나라다? 외교권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 헤이그 특사들의 회의 참석을 막았다라는 것이고요. 열강들도 딱히 별로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 특사들의 경우에는 마침 이 만국평화회의를 취재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모였을 때 그 기자들에게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세계 각국의 신문에 이 헤이그 특사의 연설 내용이 실리게 되면서 일본이 대한제국에 지금 침략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을사늑약이 부당하게 맺어졌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세계에 알리는 데는 성공하였습니다만은 열강들이 이 소식을 알면서도 조선을 대한제국을 도와주려고 나선 나라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 애당초 이 만국평화회의라고 하는 게 어떤 회의였느냐? 뜻 자체는 세계평화회의입니다. 세계평화회의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세계가 평화로웠다는 뜻인가요? 아니겠죠. 그죠? 당시 세계가 평화롭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평화를 위한 회의를 열자라고 해서 회의가 열렸겠지. 그지? 그럼 당시 세계는 왜 평화롭지 않았을까? 그렇죠.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 강대국들이 세계 각국에서 더 많은 식민지를 갖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들 간의 식민지 쟁탈전 때문에 당시 세계는 평화롭지 못했던 거야. 따라서 이 2차 만국평화회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자리였느냐? 강대국들이 평화롭게 뭐하기 위해서? 사이좋게 식민지를 나눠 먹기 위해서 열린 회의가 바로 이 만국평화회의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종이 이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내서 이 독립을 호소하고 국제관계에 협력을 얻고자 한 것은 비유하자면은 도둑들의 모임에 가서 저 도둑 맞았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것이랑 비슷한 시도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런 어떤 고종의 시도를 굳이 무지했던 것으로 당시 국제정세에 대해서 잘 모르고 했던 행동으로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고종도 이런 어떤 이 회의가 어떤 회의인지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 같아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제회의의 특사를 보내서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호소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으려고 하였던 고종의 시도는 결국 일본의 방해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갈게요. 아이씨, 다시 녹화하고 싶다. 아까 반에서 분명히 일보다 말이 잘 나왔는데 왜 그러지? 자,
자, 마지막 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종이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한 것은 일본이 알게 한 행동이었을까, 모르게 한 행동이었을까? 당연히 모르게 한 행동이었죠. 왜냐면 일본이 알면은 못하게 할 거니까, 그지? 자, 하지만 헤이그의 특사들이 들어가려고 하였다가 일본의 방해에 의해서 회의장 자체가 들어가는 것이 참석이 거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일본도 이토 히로부미도 고종이 일본 몰래 특사를 파견하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곧바로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 위해서 고종 황제를 찾아와요. 지금 당신이 한 행동은 일본을 적대한 행위다. 일본을 적대할 거면 좀 더 공공연한 방법으로 하지 그랬느냐 라고 핀잔을 주면서 당신이 지금 한 행위는 이 우리가 맺어진 을사늑약에 대한 반대이며 일본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거세게 항의할 예정이다 라고 고종에게 따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자 을사늑약에 동의하였던 대신들이 쫓아와서 고종 황제에게 따지기 시작을 해요. 황제폐하, 왜 이런 짓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조약에 지금 어긋나는 행위이며 일본을 적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에게 미칠 이 피해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헤이그 특사 파견에 대한 잘못을 책임지고 그 책임으로 고종 황제께서 파견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일본과 대신들은 고종 황제에게 헤이그 특사의 파견을 부실로 황제의 자리에 물러날 것을 강요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뭘까요? 왜 고종 황제를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했을까?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고종 황제는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은 인물이에요.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고 외교적인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를 완전한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려면 고종 황제의 무척이나 상대하기 껄끄러운 인물이었던 것이죠. 자, 그에 비해서 그의 아들이었던 황태자 순종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중에 선생님이 한번 사진을 보여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도 순종 황태자는 약간 좀 어딘가 모자른 구석이 있다라는 이런 어떤 이야기, 소문이 돌 정도로 사람들에게 별로 그다지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인물이었고요. 실제로 아버지만큼 뛰어난 어떤 정치적인 감각이나 외교적인 수완도 갖추지 못했던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상대하기 훨씬 더 쉬웠던 사람인 것이죠. 자, 그래서 고종 황제에게 퇴위할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고종 황제는 내가 황제네, 누가 나를 끌어낼 수 있단 말이냐, 나는 절대로 황제의 자리에서 퇴위할 생각이 없다 라오면서 버팁니다만은 일본과 대신들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내관들, 황제의 수발드는 하인들 전부 다 내보내고요. 몇 끼나 밥을 안 주고 물도 안 줍니다. 외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화선도 다 끊어버려요. 결국 고종의 경우에는 감금 상태로 몇 시간이나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티는 게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완전히 퇴위하는 게 아니라 잠깐 황태자한테 이 수렴청정의 형식으로 잠깐 황태자에게, 대리청정이라고 하는데 잠깐 황태자에게 황제의 업무를 맡기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타협을 보고 물러나려고 해요.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황태자가 없는 사이에서 곧바로 황제의 퇴위를 결정해버리고 순종 황제의 즉위식을 자기들끼리 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서 헤이그 특사의 부실로 고종 황제는 강제 퇴위당하게 되고 순종이 대한제국의 두 번째 황제로 즉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거리낄 것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대한제국에게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을 것을 강요하고 또 실제로 맺게 됩니다. 자, 한일 신협약의 경우에는요, 1907년 정미년에 맺어졌고 7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정미 7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대한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정부의 관리로 임명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한일 신협약이 맺어지게 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느냐, 일본인이 차관으로 각 정부 부처의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차관이 뭔가요?
교육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지? 교육부 장관이죠. 그 아래가 교육부 차관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행정 업무는 장관보다는 차관들이 거의 대부분 다 맡아서 하거든. 다시 말해서 일본인이 차관으로 임명이 되고 각 부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정미 7조약의 경우에는 일본이 대한제국의 행정에 대한 권한을 빼앗아가는 조약이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미안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리고 정미 7조약의 부수각서를 통해서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그러면서 대한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군사력마저도 없애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후엔 사법권, 재판할 수 있는 권한도 박탈하고요. 경찰권, 질서 유지할 수 있는 권한도 박탈해버리게 되면서 대한제국은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때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친일단체였던 일진회에게 일본과 한국을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청원을 근거로 들어서 이거 봐라, 일본과 한국이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은 한국 사람도 원하는 바가 아니냐라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약이 1910년 8월 29일 공포가 되면서 한국과 일본은 하나의 나라가 되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대한제국은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요. 순종 황제의 퇴위가 선포되면서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강화도 조약 이후에 근대적인 문물을 수용을 해서 자주적인 독립국가로 거듭나려 하였던 우리나라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과정을 쭉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일본의 침략적 행위에 저항했던 의병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